입시왕 특집 방송 입시 스트레스 이렇게 위험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입시왕에 나오신 분들이 야매가 많았어요. 아니, 손님 모셔놓고 이 야매라냐. 자칭 전문가 혹은 뭐 이제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람 뭐 이런 나오는데, 오늘은 정통 학위 코스를 받고 검증받은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커리어를 갖다가 탄탄하게 쌓아가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일단 취지를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상담만 거의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혈기왕성할 때 막 입시 전략 막 해갖고 막 경쟁률이 어떠고 뭐 저해갖고 막 해갖고 막 이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딱 해갖고 어머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하다가 네.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집중력 있게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몰입을 해서 이제 본인의 실력과 그걸 이제 결과물을 얻어내느냐, 이제 이게 컨설팅의 본질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내면 세계를 이렇게 영적 상담을 한다는 평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네. 마음을 치유해주다가 본인 마음이 굉장히 다치셨다는. 하여튼 그래서 물을 자주 뿜네. 하는데 제가 이런 종류의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입시와 이 공부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구나.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힘들고 입시라는 게 당연히 누구나 힘든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이 스트레스가 취약한 애들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애들도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도 잘 못하고 보통 시험 성적도 더 덜 나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똑같이 실력이 있어도. 그리고 입시 전략적 판단도 이상하게 합니다, 얘들이.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니까 막 위축돼 있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판단을 해서 이 전략적인 선택도 잘못하고,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입시왕의 이제 공식 야매 전문가, 교육 심리학을 하긴 하셨죠. 미안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기나? 네. 보셨고, 본인 오늘 게스트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정식 코스를 밟아서 네. 교육청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좀 다양한 기관에서 좀 다양한 청소년들 만나면서 상담하고 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조영연입니다. 조영연 선생님께서 네. 오늘 나와주셨고, 지금 아예 전공 자체가 이제 상담 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담 심리 막 네. 이런 거. 그러면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빨리 물어봐요. 상담 심리 네. 거 하면은 네. 이런 거 하면 좀 이렇게 연애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좀 됩니까? 연애할 그거 배우면? 때 도움이 됩니다. 아,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비디님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진짜 뭔가 우리 그동안의 입시왕의 수많은 힘든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상담이니까 뭔가 소통하고 이제 이런 어떤 노하우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런 그렇죠. 고품격 질문을 좀 살짝 기대했거든요. 네. 이런 거 배워서 뭐 여자 꼬실 때라도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과정을 정규로 마치고, 교육청은 무슨 어디서 뭐 교육청 뭐 이제 석사를 마치고 전문 상담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요. 이제 교육청에서 정통파. 네,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다 이렇게 만나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뭐 교육청에서 진학 상담센터 이런 거 운영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네, 진로 진학 선생님도 또 따로 있고요. 네,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상담 그래서 교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네네. 살짝 듣기로 학교에서 이제 학업에 힘들어하거나 네. 이런 학생들을 상담을 좀 위주로 했다고. 네, 맞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이제 요즘 되게 사회적 이슈야. 그 자퇴. 자퇴하려고 하고. 되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우리 때는 솔직히 자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낙인이었잖아. 네네네. 야, 쟤 자퇴했어. 그러면은 그 한마디로 되게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퇴율이 학교마다 10% 20%는 좀 우스워. 맞습니다. 많이 예, 하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특히나 학업적으로 네. 스트레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학업 중단까지 고려한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스트레스로 인한 네. 자녀의 학업 좀 문제가 있는
그 부모님들은 이 방송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소년 상담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뭐 분야가 여러 가지지만 네. 청소년 상담에 제일 가깝죠. 청소년 상담 네. 전문가 조영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입시 스트레스 극복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저랑 상담하다가 아이가 울어요,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 얘가 이 정도였나? 이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했나?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상담하다가 솔직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가끔 이거 우울증인 것 같은데 의심되는 애들 솔직히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혹시 얘 좀 우울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얘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씩씩한 애인데 그래서 막 제가 정신의학과 얘기가 나오면 약간 깜짝 놀라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보통 이제 어른들도 다 입시를 해봤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성인식 같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입시라는 게 다 힘들고 나도 어렸을 땐 말이야 다 머리 빡빡 깎고 막 사당 오락 사당 오락 몰라? 라떼는, 네, 라떼는. 학원도 없었고 나 그래서 다 대학 갔는데 뭐가 힘드냐 힘든 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좀 얘기해야 될 게 과연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제 통박으로는 얘기는 그동안 했는데 전문가의 입으로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좀 많이 보셨죠? 예,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보고 뭐 석사 공부하고 하면서도 많은 사례도 접해보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청소년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입시로 혹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거의 사실 모든 문제가 스트레스로 발현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스트레스는 워낙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과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자면 코르티졸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높게 유지가 됐을 때 이제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무기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되거든요. 코르티졸은 뭐 사람 이름입니까? 이게 뭡니까? 코르티졸은 호르몬 이름입니다. 호르몬이. 네,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뇌에서 이제 이런 게 계속 분비가 되는데 얘가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장기간 노출되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뇌에서 이제 코르티졸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자연스럽게 애가 맛이 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이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애들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시험 불안 증상 겪은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 네, 네.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네. 이제 그것이 신체화로 드러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체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느 친구는 이거를 불안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혹은 공격 행동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신체화로 나서 실제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실제로 시험을 볼 때 백지화가 되는 현상을 보이거나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머리 하얘진다고. 네, 실제로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기인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실제로 그런 반응이 몸으로 드러나는 애들이 많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학문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신체화라고 그래요? 네, 신체화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실제로. 네. 내가 옛날에 봤던 애들은 아토피 같은 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것도 네, 일부 중에 그래서 하나. 갔는데 병원에서는 모르겠대. 이유가 없고 아니면 이제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애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쵸. 고등학교 때. 맞아. 병원에서는 이유를 못 찾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대학 가면 싹 났어. 언제 아팠느냐는 얘기야.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몸이 아픈 거랑 시험 불안으로 그러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손발이 떨리고 이런 증상이 생각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중력을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많아서. 실제로 그렇죠. 네. 제가 뭐 이따가 검사를 제가 뭐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충동성이 높은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은 이 주의 집중뿐만이 아니라 회피 성향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아예 공부를 놓는다거나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네, 맞습니다. 성향이 강해지면서 네. 안 해버려. 막. 네, 맞습니다. 아예 안 하고. 네. 하더라도 딴 생각 나고.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학습 동기, 홍프로님이 항상 강조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시험 불안이라던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아예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이게 좀 심해지면 진짜 좀 우울증 되게 많이 봤거든 요즘. 네. 실제로 좀 많지 않나요 요즘 청소년 우울증도? 지금 청소년 우울증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의 세계 탑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온다거나 저는 공황장애 온 애도 본 적 있고, 예, 자해했던 애도 본 적 있어요. 네네. 실제로. 방송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뭐 안 좋은 생각도 계속 들고 안 좋은 짓도 실제로 했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일도 보내주셨던 학생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공부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홍프로님 뭐 그런 애들 본 적 없어요? 일단 저부터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네.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상담 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신체 나이는 40대인데 그 정신 연령이 청소년인 사람도 상담 가능합니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사실 않지만. 한쌤보다 저나 인지적인 수준은 고등학교 이후로 별로 성장을 안 했거든요. 퇴화를 했거든요. 네. 오히려 퇴화가 돼가지고. 그 청소년 상담이랑 아니, 그래서 비슷할 것 대학교 때 같아요. 조금 올라갔다가 네. 확 떨어졌어 지금. 네. 제가 아직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10대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아무나 자꾸 검사해도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경미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해서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냐 아니냐를 구별해야지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느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대한민국 입시가 승자 독식 토너먼트잖아요. 어떤 애도 봤냐면 전교 1등이야. 근데 전교 1등이라고 얘기를 안 해. 성적표에 뭐 예컨대 1 찍혀 있잖아요. 밑에 담임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전체 1등입니다. 막 했어. 그럼 우리가 야, 너 진짜 좋겠다. 부러워. 저기요. 너 이런 성적 받으면은 부모님이 뭐 사주냐? 뭐 아이폰 사줘? 막 이런 거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걔 딱 뭐라 그러는 줄 알아? 1등이라고 얘기 안 할 건데? 야, 왜? 네가 짱이잖아. 왜 얘기 안 해? 딱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에도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 이거 반에서 1등 했는데 전교는 나도 모른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진짜 1등을 했어도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맞아요. 이걸 또 놓칠까 봐. 그러니까 이 모든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올라가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못 올라가도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도 나고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쟤는 천하태평이래. 공부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뭔 스트레스 받냐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습니다. 희한하게. 뭐라 그러냐면은 딱 앉았어. 앉자마자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하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안 하고 놀고 있잖아. 그때 좀 즐거웠다가 또 급다운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 전문가로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평소 학교에서 한 10명 정도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좀 스트레스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충 비율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이 통박이 있거든요. 일단 일반 공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통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이제 판별할 때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 4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6명이 없는 건 아닌데 그쵸. 6명은 그래도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쵸. 한 40% 정도는 되게 많은 수치네. 되게 높은 수준. 40% 정도는 스트레스로 인한 뭔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저는 증상이 발생한다. 항상 10명 중에 한 2명,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는 네, 진짜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런 애들이 항상 느껴 있었는데 이게 스트레스 지수 검사하고 이런 게 있대요. 예, 그 숫자가 실제로 한 40% 가까이는 예, 좀 위험 수준인 애들이 실제로 있더라. 그리고 이게 방치가 되면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험 불안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럼 또 악순환이 돌아요. 그쵸. 계속.
예, 악순환이 도는데 이거 어머님들은 이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진짜 많고요. 아,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네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보면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되는 게 다 달라갖고 그쵸. 스트레스 잘 이겨내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냥 뭐 힘든 일일 수도 잊어버리고 네. 뭐 그냥 PC방 한두 번 갔다 와서 뭐 더 정신 차리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되게 사소한 거. 뭐 선생님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도 가슴에 담아두고 막 이렇게 상처받는 그쵸. 애들도 있고 막 예민하거나 뭐 하여튼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들도 좀 있어서 아이들마다 개인차도 이제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아이들 중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이 좀 예술가 타입 아이들. 아, 네. 걔네들이 이제 약간 상상력도 풍부하고 네. 자유분방하고 막 네. 미술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경쟁에 되게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예,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예술가 스타일 아이들 저는 우울증 느낌 오는 애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예술가가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애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되게 승부욕 강한 애들 있어. 그죠. 막 지기 싫어갖고 막 하는데 잘 풀리면 막 신나서 하는데 성적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선생님께서 네. 보셨을 때는 이런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취약한 유형들이 있나요? 스트레스에? 일단 완벽주의 성향. 완벽주의,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경우는 맞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주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뭐 많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압박을 줬을 때 이 완벽주의 성향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거에 벗어나거나 했을 때의 스트레스 크기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애한테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아이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이 좀 힘들 수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완벽주의 성향 말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충동성 높은 친구들은 이제 조금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학교 교육을 받더라도 혹은 똑같이 어떤 학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이 친구들은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크기는 좀 더 큰 거죠. 충동성이 뭐예요, 근데? 충동성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표출하고 싶어 하고. 내가 약간 충동성이 높은 것 같아, 나는. 꽤 높아졌죠. 원래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 억지로 뭐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도라이들이구나. 근데 그냥 꽂히는 것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어. 사회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규율 같은 게 좀 엄격해서 사람들 눈총 주고.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게 좀 자유로워져서 네. 아이들이 그렇게 표출하는 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충동성 높은 애들도 이제 검사 같은 거 돌려보면 얘네들이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것 같더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제 막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만나보면은 우리 애가 90은 넘는데 항상 딱 거기까지래. 90점, 91점, 92점.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2개, 3개. 우리 이것만 더 어떻게 해서 100점을 맞자라고 요구하는 건데 아이는 90 넘으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큼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또는 어떤 어머님이 그러냐면은 이렇게 막 시험지를 애가 막 들고 해맑게 뛰어와서 엄마 나 시험 봤어 막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봤더니만 딱 90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 잘했지라는 의도로 보여준 거지. 근데 어머니는 딱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왜 100점 받을 생각을 안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어떤 정신이 썩었다 너. 우리 때는 나 때는 학원도 안 다녀. 학원도 없이 나 아빠는 열심히 해서 다 98점 100점. 언니 오빠 책 물려받아서 공부해서 내 책도 없이 했는데 근데 또 어떤 애가 있냐면은 98점 받았어. 근데 찡그리는 거야. 미간 딱 찡그리고 내가 2점 나갔는데 그 2점을 맞출 수 있는 건데 못 풀었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좌절감. 이런 애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시스템이라는 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아야지만 진짜 꼼꼼하고 강박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있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얼굴 보면 다 행복하지가 않아. 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이겨내는 거라고 봐요, 걔네들이. 참는 거지. 참고 뭐, 이기는 거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맞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힘들어요. 맞아요. 내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은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솔직히 뭐 이제 뭐 많은 실패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뭐 연애하다가 망해보고 고백했다가 차여도 보고 군대 가서 맞아도 보고 막 이제 뭐 취직하려고 하다가 안 돼도 보고 뭐 이런 이제 실패 경험을 하면서 약간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게 어른이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래. 한 2개, 3개의 실패 경험과 좌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애들은 그 내성이 없는 것 같죠. 이제 처음이고 막 이제 그 중학생 때 그 순진무구한 그 천진난만하던 그 시절에서 갑자기 그 친절했던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아직은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애들한테나. 그죠.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실 부모랑 아이들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보통 부모와 학생의 갈등 상황에서는 일단 학생의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요인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학생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통 스트레스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하면은 뭐 아예 공부를 안 한다던가 혹은 아예 대든다던가 그치. 아니면 뛰쳐나간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니 사실 그 갈등 상황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엄마도 이제 화나니까 막 언성 높아지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저는 막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다거나 막 스마트폰에 빠지고 뭐 인스타에 빠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저는 어떤 도피처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건 다 저는 스트레스에서 그 근본적인 건 따지면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으니까 이게 뭐 들고 왔어. 네, 뭐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 스트레스 검사 결과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스트레스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검사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IESS라는 통합 스트레스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 중에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네.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해서 IESS-A 이 검사를 제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 성인 것도 있고 이런가 보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용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단 우리 애가 눈빛이 이상해, 네. 불량해. 네. 이거 뭐 이상한데, 한번 받아봐야겠어.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일단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받아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전문가한테 해석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밑에 이제 재원도 받아야 되고 네, 검사하는데 또 자격도 있기 때문에 오. 부모님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네. 이게 꾀병인지 네.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 팔에서 피가 철철 나.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문제는 네네네네. 거잖아. 근데 아이들이 호소하는 거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그쵸. 집중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애들 말을 믿기도 그렇고 의심은 되지만 또 무시하기도 그렇고 혹시 이 검사를 하면은 네. 꾀병이다 아니다. 네. 꾀병이라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충 한 40% 정도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좀 심각한 문제다 또는 경미한 상황이다. 그게 판별이 가능합니까? 뭐 그거 딱 이 검사 하나만으로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케이스 가운데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시험 볼 때마다 아까 그 시험 불안을 좀 받고 또 머리가 아파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해결 방법은 너 공부 더 해라. 너 공부도 안 해서 그런 거다. 네가 준비가 안 되니까 어. 머리가 아픈 거야. 네. 그리고 망칠 것 같으니 너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핑계 대는 거잖아. 그쵸. 핑계대지 마라. 약간 밑밥을 까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러니까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아.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통합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물론 취약성도 높았고 보호 요인도 낮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화로 드러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반응이. 그랬을 때 신체화로 드러나는 것을 부모님한테 이제 이 검사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검사가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신체화가 그런 거구나. 네, 신체적인 반응으로 드러나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특히 뭐 시험 기간이나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에 진짜 머리가 아프고 네네. 진짜 배가 아플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맞습니다. 꾀병이 아니네 걔네들은. 그쵸. 뭐 이걸 뭐 병원에 가서 딱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신체화 같은 경우는 심리적이나 마음적에서 나오는 신체화 증상이기 때문에 내 나 실제 솔직히 옛날에 좀 꾀병을 했어. 가기 싫어가지고. 언제? 배 아프다고. 아니 뭐 무슨 뭐 캠프 가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아니 애기 때. 이때 어쨌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 뭐 반응 뭐 스트레스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 한번 이런 반응이 오면 우리 아이가 좀 겉보기에 이런 게 느껴지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과학적으로도 높은 거구나 이렇게 좀 어머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쵸. 이 항목들을 좀 설명해 줄 수도 있나요? 네, 이게 뭐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신체화다. 네, 신체화 있고요. 또 우울, 그리고 불안, 분노, 공격 행동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나눠서 스트레스 반응을 여기서 측정을 측정하고 하는구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체화가 아까 얘기한 뭐 그럼 증상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어지럽다든지, 어지럽다. 뭐 울렁거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속이 안 좋다는 것도 과식한 거 아니야 어저께?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학원 갔다 와서 그만 먹어라 그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엄마 나 어지러워. 엄마 딱 뭐라 했냐면 너 숙제 안 했지. 또는 점심에 그니까 왜 곱빼기를 먹어가지고 그냥 보통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제가 정신적인 거보다는 다른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네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어른들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 1차적인 판단이거든요. 판단인데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으나 네,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아이들 중에 이런 걸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혹시 아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엔 뭐 꾀병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이런 게 반복되면 의심은 해봐야겠네. 그렇죠. 얘가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나?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 주시면 아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좀 봤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애가 매일 아침 배가 탈이 난다. 어떻게 보면 학교 가기 싫은데 애기들 좀 그러잖아.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거야.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막 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아토피 진짜 있었어요. 아토피. 갑자기 고등학교 때 없었대. 네. 없다가 갑자기 아토피가 나타났대. 병원 갔는데 모르겠대. 뭐 약은 주는데 이제 증상 완화 정도만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실제로 몸으로 나타날 아이들이 있고 우울감 이거는 뭡니까 우울감? 우울감 같은 경우는 다 우울한데 우리 지금? 그죠. 이제 실제로 우울감을 겪는 아이들은 많이 무기력한 상태의 아이들이 많고요. 혹은 겉으로는 밝지만 뭐 집에서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좀 많이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은 사실 우울감이 참 어려운 게 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얘가 우울하다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차라리 한이쌤처럼 지금 보면 우울해 보이거든요. 검사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우울증이야.
근데 네. 되게 밝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사실은 내면은 되게 어둡고 우울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애들하고 밝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애도 사실 더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결국에는 다른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정말 자해나 살이나 근데 이런 갑자기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 검사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를 체크를 하는 어떤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감 이거는 저도 상담할 때 꼭 물어봐요. 네. 그래서 너 좀 최근에 뭐 무기력했던 적 없니? 네.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안 생기거나 뭐 축축 처지거나 이런 게 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속된 적도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펑펑 울어.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쌓여 있었던 그쵸. 거야. 그래서 이 우울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우울증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네, 이제 그쵸? 네 맞습니다. 우울감이 계속 심해지면 정말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만성적인 이제 우울증 형태로 네. 가갖고 계속 축축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고 네.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울감도 이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반응이다. 네, 맞습니다. 불안이나 분노 이런 건 뭐 이해하기 쉬울 것 그쵸. 같아요. 네. 짜증 많이 내는 놈들 이것도 스트레스구나. 그냥 성격 더러워진 게 아니야? 사춘기 때? 사실 분간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조금 더 그 정도가 좀 지나치거나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천사였다고. 아기 때는 천사였고 말도 잘 들었는데 애가 바뀌었다고. 맞아,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눈빛이 달라졌다. 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어떤 어머님이 곡성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곡성. 무엇이 중한디 막 이런 얘기. 그 정도로 웃을 일은 아니고 애가 갑자기 막 심하게 막 화를 많이 낸다거나 그러면 저거 좀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단순히 사춘기로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치부하다 보면 아이는 더 소통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답답하네 애들. 그리고 공격 행동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공격 행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가족한테 많이 이제 일어나요. 뭐 심한 경우, 그래요? 네, 심한 경우에는 뭐 물건을 던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많이 조장하죠. 부모가 조금 소통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있어서 반항적으로 대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한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부정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학교에서 뭐 시비를 건다던가. 시비 건다고. 네. 아니면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갑자기 발작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공격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스트레스 수준에 의심할 수 있는 거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울감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네. 취약한 아이들은 진짜 높고 저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 되게 의심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특히 이제 교육특구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좀 연구 대상감이야. 내가 대치동에 아이 청소년 아이들 정신 건강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주된 신호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의존성, 충동성, 회피 이렇게 있는데 의존성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죠. 네. 그런 애들이. 아니 우리가 사실은 무인도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뭔가 잘했어, 네. 성공했어 하는 거를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들 지니고 있는 의존성이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자기를 좀 낮추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존성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 자기를 이렇게 좀 없앤다고 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타인에게 계속 시선을 많이 들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 허풍이나 아니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인스타나 뭐 이런 쪽으로도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시선을 더 중요시하는 친구들이 의존성이 보통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애가 이제 약대를 가기를 희망해. 네. 근데 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약대를 하기 원한다니까 본인을 세뇌한 거지. 나는 약사가 꿈이야.
그럴 수 근데 있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은 별로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약사에. 왜 좋은지도 몰라. 네. 근데 막 공부를 하면서 뭐가 되고 싶니? 뭐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약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케이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제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A 고등학교가 편해. 친구들 다 A 고등학교 가고. 근데 동네에서 B 고등학교가 갑방고래. 그래서 여기를 진학해야 되나? 분위기에 풀려서 여기를 진학하게 되는. 또는 가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케이스들도 말한 의존성이 좀 높은 아이들인가? 그쵸. 그런 아이들인 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심지어 그걸 좀 드러내죠. 나는 여기에 갔어. 혹은 난 여기가 목표야. 라는 것을 드러내서 타인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약간 뽐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뭐 나쁜 뜻은 아니고 네네네. 내가 뭐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뽐내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으면 기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네.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제가 관찰해 보면 스트레스에 좀 약한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잘 되면 상관이 없어. 그쵸. 인정을 받으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내가 인정 못 받게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저 되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 하고 막 치고 막 되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첫 학기 중간고사 망치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애들 있어요. 그때부터 막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게 아마 의존성 관련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충동성. 네. 이건 나은 것 같아. 내가 약간 산만하고 내가 약간 좀 이렇게 막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만 막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충동적입니다. 제가 봤는데 네. 일하는 거 잠깐 봤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병원 가야 되지 안 가야 되는지. 일단 모니터가 2개가 있는데 그 모니터 2개가 각각 다른 창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지? 네. 4개가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야.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얘는 카톡이고 얘는 엑셀이고 네. 얘는 워드고 여긴 유튜브야. 네.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눈이 카멜레온이야 막.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또 있고 뭐. 핸드폰도 뭐 쇼핑하고 있고 핸드폰이 뭐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막 과금하는지 뭔지 아무튼 결제도 하고 막 그래. 네. 제가 어떻습니까? 게임도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지 않나 나는? 그쵸. 이게 충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대신 요거에서 이제 충동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안 나가는구나 그냥. 문제가 생기는데 네. 꾸역꾸역 수습해 가면서 어떻게든 목숨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질랑 말랑 그 경계야. 근데 어쨌든 이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통제당하면 힘들거든. 그쵸.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힘들었어. 나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막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 등교하는 것 자체, 교복을 입고 이 한다는 모든 게 나를 가두는 느낌이 나니까 진짜 자퇴하고 싶었던 기억이 그때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회피 성향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 뭡니까? 네, 회피 성향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시도조차를 잘 안 하는 거죠. 네. 이제 뭔지 알까? 스트레스가 받을 상황이 닥치면은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예 피해버리거나 그럼 사실 그때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거는 그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이제 피한 거지만 그 스트레스는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다 이런 네. 거. 공부를 해봤는데 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해봐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혼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쵸. 그냥 그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쵸. 스트레스의 과정을. 맞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긴 있어. 네. 하지만 어차피 공부를 해도 고통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잖아. 그쵸. 근데 이런 게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무의식으로 네. 이렇게 뭐 아까 회피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응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스로 뭔가 의식하면 다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스스로가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자동 반응처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스스로가 인식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부모님은 더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이 스트레스를 그냥 스트레스 전체로 놓고 너 스트레스 그냥 이겨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 너만 공부해? 그렇죠. 이 친구들 다 공부해. 다 참고 하잖아.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얘기가 되면은 아이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네. 하다 이제 서서히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네네. 이제 이렇게 대화가 몇 달 단절되다가 이제 상담이 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 딱 엄마 앉고 딱 예컨대 아들 앉아. 네. 서로 안 쳐다봐. 그러니까 엄마는 이쪽, 아들은 이쪽,
이제 각도를 90도 형성하면서 서로 반대를 봅니다. 그러다가 근데 얘가 아니라고. 가끔 이렇게 엄마 아니라고. 울컥해. 울컥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럼 네가 얘기해. 그러면 네가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엉망이라는 거 네가 얘기해. 그러면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약간 그죠. 이제 이런 식의 그죠. 그 대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그쵸.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 네, 맞습니다. 계속 회피 반응을 보이다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너 그냥 왜 안 해가 되는 거고요. 아 맞네. 왜 엄마 안 해가 답답하지. 되는 거고. 네. 왜 안 하냐 도대체. 사실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회피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몰라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불안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 반응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갈등이 많죠.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어. 그쵸. 아. 근데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딱 잘라서 핑계 대지 마. 더 열심히 해. 스트레스? 뭐 집중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에 몰입을 해서 하란 말이야. 약간 이런 솔루션이 맞아요. 나오죠.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벙 찌는 거야. 또 애들도 아 맞다.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이제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업적 효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학업이 떨어지는 악순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던가 네. 어떤 좀 후천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그 인격의 이런 게 좀 정말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해서 어떤 애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애들 있어. 맞아요. 걔 너 안 힘드냐? 진짜 안 힘들어. 난 겉보기에는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있거든. 야 어떻게 저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괜찮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 겉보기에는 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한쌤이 그랬잖아요. 뭐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 그거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되게 편했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딱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 고를 필요도 없고 교복 딱 입으면 끝. 그죠. 예. 그리고 학교 딱 가서 뭐 해야 될 거 하면 끝.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 같은 게 되게 저한테 부여되는 게 강제성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성이나 반응이 개인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그냥 맞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개인 보면 차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성향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다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님도 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 맞습니다. 네.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저는 한 2시간 정도 상담하면서 아 얘가 이런 성향이구나 이게 지금 네. 왜냐면 애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저도 대충 이제 저 머릿속에 스테레오타입들이 잡혀 있거든요. 아 너 이런 유형이구나 하면 이런 특징 갖고 있지 하면 대충 통박으로 맞춰요. 그럼 이제 엄마가 놀라. 아 그래요? 얘가 너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항상 붙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막 키워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있다고 뭐 있겠죠. 있긴 있는데 뭐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인지 충동성이 높은지 아니면 회피 성향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 왜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그건 나도 몰라.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더 모를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도 그걸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출해도 몰라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마다 어떤 애들은 좀 스트레스에 강한 아이들이 있지만 네. 좀 특별하게 취약한 애들이 있으니 그런 아이들은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입시에서는 얘네들은 저 아차하면은 저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에 특별하게 취약한 유형들을 저희가 한번 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시 네, 좀 맞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아이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네. 이제 고2 때 제가 상담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점수도 한 중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그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받는 거야. 음. 스스로가. 근데 사실 이거를 잘 헤쳐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또 얘기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난 스트레스 이거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몰라. 나 이거 지금 해야 될 건 공부야. 라고 계속 했다가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고2 때 터져버린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터졌을 때 증상이 뭐냐면 어. 갑자기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치. 네. 그리고 의욕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나는 학교 다닐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 중단이나 아니면 뭐 자퇴나 아, 그것까지 고려해야 네, 되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학원 잘 다니다가 그쵸. 뜬금없이 자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기해보고 상담사의 관점에서 보면 누적이 되고 있었던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네, 네. 그럼 걔는 뭐 또 무슨 증상 같은 게 또 있었어요? 이런 친구 신체화 같은 막 이런 거? 경우는 신체화는 없었고요. 어.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우울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아, 얘는 우울한 네. 애였구나. 우울이 제일 높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네. 옥수수 털고 다니고 이러진 않았어요, 얘가? 다행히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 참 표현 경박하게 옥수수를 탔나. 공격 행동도 나타난다며. 근데 얘는 그렇게 과격하진 않은 애였구나. 그쵸. 대신 이제 취약성 중에서는 완벽주의가 좀 높았고요. 아예 완벽한 주의 성향이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아까 얘기 듣다가 터진다 그래서 네.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갑자기 아토피가 터진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뭐 터진다, 폭발한다 이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확 변화가 생겼네.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변화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아 이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됐구나 생각을 잘 못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는 늘 있는 디폴트 값이 그쵸. 때문에 뭔가 얘가 뭐 공부가 하기 싫어졌거나 또는 뭐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방금 얘기한 증상 있잖아요. 나 공부 안 할래. 네. 손 놓고 그러면은 뭐지 기숙학원에 보내고 막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사실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섭네. 네, 스트레스는 뭔가 이렇게 항상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처를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언젠가는 그게 아까 터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나타났는데 부모님은 갑자기 그걸 봤을 때는 왜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야, 갑자기 왜 이래 너? 너 갑자기 그렇죠. 아니 너 원래도 계속 너 뭐가 부족하니?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밥도 삼시세끼 해먹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핸드폰도 사줬고, 최신폰으로. 너는 뭐가 부족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돼. 존나 짜증나. 아니 근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약간 이런 제가 이제 연습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내 내면을 제외하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모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속으로 끓이게 되고. 진짜 궁금한 게 아까 그 아이 있잖아요. 그때 확 스트레스를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된 예. 촉매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일단 상담을 딱 받았을 때는 이미 임계점이 도달했기 상태로.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우울이 폭발을 해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상이 발현이 돼야 네.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다가 스트레스를 발견한 거고요. 네, 보통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많죠. 네.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 아 여기도 똑같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막 강력 범죄 사건들 보면서 이거 왜 자꾸 예방을 못하고 사건 터지고 뒤수습만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경찰분이 자기 답답하대. 그런데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으면 자기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뭐 미수로 그치게 되면은 그 미수라는 걸 입증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 힘들대. 할 수는 있긴 있대. 근데 문제는 이미 사건이 터져서 터져야지.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까지 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터져야지. 누적받아가면서 다들 불불 끓고 있는데 네네. 이미 이렇게 퍼진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아이들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까지 할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저랑 상담했던 애인데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도 괜찮았어. 나쁘지 않고 수능도 일반고인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학생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자기 진로 관심사나 이런 것도 분명하게 다 표현돼 있고 얘 똘똘한 애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2학년 겨울방학쯤에 이제 보통 고3 입시 전략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이고 이러니까 너는 요 정도 학생부에 요 정도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를 네가 그때 이제 이화여대가 있었습니다. 뭐 3합 6일대였어요. 이걸 맞추면 네가 이화여대 이런 전형을 통해서 이 학과 마침 네가 준비한 과가 여기 딱 있다. 딱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비전을 심어주려고 한 거지. 네.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약간 제 기준으로는 좀 예술가형 스타일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애였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서 제가 분명히 그때 혹시 정신의학 한번 가보셔라.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한번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 다시 온 거야. 네. 난리가 나 있어. 폭발했구나. 폭발했어. 터져서 공부를 못하고 있대.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또 본인은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야.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데. 그것도 안타깝지. 공부도 안 맞아. 되고 그럼 너 겨울방학 어떻게 보냈냐. 계속 이 상태였대요. 무슨 이제 관리형 독서실 이런 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얘가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2, 3, 1학기 때 막 급하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큰 후회를 했어요. 이런 애들한테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이거 위험한 건가? 내가 얘를 망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그때 성적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가능한 목표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야 부랴부랴 야 됐고 야 3합 6 됐어 됐고 막 목표 수령을 다 하고 했는데 근데 계속 그 친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더라고요. 받는데 끝까지 계속 회복이 안 됐었어요.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사례가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받거든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저희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데 뭐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대처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야 터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스트레스를 좀 없애려면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야. 고3이니까. 뭐 계속 뭐 시험 봐야 되고 또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 계속 하니까 네. 그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딱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터진 스트레스를 수습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좀 안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부모님이나 학생이 바라는 거는 수능 전까지만 안 터지면 돼. 그 전까지는 참아 올라가. 왜냐면 어찌됐거나 대학만 가면은 자유와 좀 그런 게 주어지면서 막 끌어오르는 그 증기에 좀 김이 빠지잖아. 슉 빠지면서 아이들이 좀 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터진 아이들은 그 중간에 도태가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안 터지게 수능까지만 보면은 그걸 좀 어떻게 보면 다들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네요. 되게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이런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아이가 스트레스 수지가 높아지는지를 되게 좀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 상담 중에. 그래서 오늘 힌트들이 사실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혹시 뭐 몸이 아프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거나 물론 몸 아프다고 하고 PC방 가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얘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거나 시험 때마다 뭐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뭐 그런다면 의심을 해볼 만하고 이 우울한 거, 기분이 처진다거나 이게 증상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그냥 공부가 안 된대. 네. 맞아, 안 되지. 안 된대요.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자꾸 처지고 의지도 안 생기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우울감의 핵심이. 네. 예. 그런 증상을 자꾸 호소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해한다거나 뭐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옥수수 턴다거나 문 쾅쾅 닫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고 그러면 혹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터지면 수습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하네 고등학교 2학년 때려친다는 애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때려쳤어요? 어쨌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이 그 전에 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결국에는
학업 중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가 예전에 왜 공부를 했는지를 발견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꿈을 펼치자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해서 찾아 올렸기 때문에 학업 중단을 하지 않았고요. 아, 그걸 상담으로 이끌어내셨다. 네네, 맞습니다. 사람 한 명 예.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 뭐 사랑의 매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사랑의 매는 요즘은 정말 큰일 나고요. 전문가 불러놓고 사랑의 매라니. 어금니 꽉 다물어 이런 거 없었어요? 진실의 방? 어? 일단 뭐 대화로 그걸 다 이끌어낸다고? 그죠. 스트레스 자체가, 왜냐면은 스트레스로, 이 전문직이네 이거. 저는 확실히. 스트레스가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안개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트레스를 하면은 자기가 이 뿌얘져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노력했는지, 어떤 부분을 성취했는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그쵸.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해버려 이렇게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잘 헤쳐보면은 왜 했는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소름이네 아까. 네. 그쵸. 뭐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아예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꿈꿔왔던 것들, 저 외면하고 있었던 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네. 아이가 눈빛이 바뀝니까? 이제 그 사실 점진적인 어떤 발전인데요. 일단 대화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는 정말 그래 해보자라는 어떤 다짐의 어떤 그 단어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 그럼 되게 아이랑 되게 가까워지시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면서. 아이랑 네, 많이 가까워지고 또 되게 그런 많은 어떤 격려와 지지도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전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여기 선생님들 중에 하나 일단 맞자. 그럴 때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 상담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예컨대 그런 증상들을 네. 교육학적 용어로 품행 장애라는 이제 그런 진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물리적인 제재를 좀 가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피해를 안 주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저도 그 교육심리 공부하면서 제일 크게 덕을 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식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육심리 목적이 그거야. 아, 교육심리 교수님한테 맞았어요? 눈빛으로 좀 혼났죠. 네. 딱 학생이 이제 네네. 엎드려 자고 있어. 그럼 그 이전에는 제가 어땠냐면은 야 똑바로 좀 앉아. 태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심리는 그거거든요.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왜 엎드려 자는가? 가설 세우는 거죠. 이전에 몸이 아파서 밤에 못 잤다. 또는 게임, 게임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원인일 수 있죠.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저 학생에게 안 맞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지 저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물어봤어, 화내기 전에. 야, 너 왜 엎드려 있냐? 이거 뭐라는 줄 알아? 뭐래? 학원 오다가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멘붕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수업 들을 그런 게 아닌 거야. 야, 너 나가서 빨리 전화 좀 해봐라 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버스 전화해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가지고 있대, 그 지갑을. 그래서 뭐 택배를 붙여주기로 했나 봐. 그러니까 얘가 와서 엄청 밝은 자세로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중에서 일부는 그 행동을 보이게 된 원인을 제거했을 때 네.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야 똑바로 앉아.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 필기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저변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려면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그쵸.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아예 스트레스가 터져버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봐. 치료를 받아야 돼. 네, 근본 이제 아예 뭐 정신의학과를 가보시는 거 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아니면 이제 요즘은 가족 상담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족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게 어쨌든 찾으면 있습니다. 네.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설 업체나 이런 것들도 네. 좀 있더라고요. 네, 많이 많이 요즘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심화가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뭐 자퇴하겠다, 뭐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뭐 뭐 이렇게 완전히 엇나갔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다운돼서 공부를 아예 못 하고 있거나 이 정도까지 갔으면 사실 전문가한테 무조건 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무조건. 예, 그래서 상담을 받고 뭐 치료를 받고 뭐 정신의학과든 병원이든 찾아가가지고
정확하게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 게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극복 혹은 좀 이렇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네. 노하우를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네. 좀 추천할 만한 스트레스 극복 방법 뭐 이런 거 네. 일단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사실 뭐 유튜브 하면 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네네. 어, 저희는 일단 방송 중에 뻔한 얘기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그죠. 네. 저는 아, 사람 불러놓고 저는 너무하네. 뻔한 일단 얘기 싫지. 스트레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까 빼먹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를 저희가 하면 네. 약간 취약성까지 나오지만 결국에 나중에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업으로 돼 있는지 이 이게- 검사 결과에 네. 얘가 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 뭔지에 그쵸. 대한 그게 나오네요. 네. 이것도. 뭐 부모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느 부분이 제일 요인이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사건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각화? 네, 시각화.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루를 마치면서 이 백지에다가 오늘 받은 스트레스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XX가 지각해서 일정이 다 꼬이는 바람에 내가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근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좀 탐탁치 않은 뭐 이런 것도 적으라는 그죠? 얘기죠. 네. 그래서 다 적다 보면은 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약한데? 뭐가 약했다는 거? 내가 이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사건인가? 혹은 이거는 사실 스트레스 이거 해소됐는데? 라는 부분이 시각화됐을 때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님 그걸 모르시네. 삔또가 상했잖아. 그쵸. 삔또는 이미 상했죠. 이미 상해서. 그 상황의 네. 경중보다는 네. 이상하게 나를 대하는 그 눈빛이 거슬린단 말이야.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적어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구나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스트레스 사건을 다 써보고 또 하나는 그 스트레스 사건에 발현되는 감정들을 옆에서 같이 써보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일종의 자기 객관화 같은 네,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한번 거리를 두고 한번 살펴보자. 그쵸. 꺼내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내 거라는 거를 제가 자기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일 때는 그 스트레스 수준이 분명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감정을 왜냐면 그만큼 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막 뭐 일기 쓰고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네. 면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내가 뭐 스트레스 수치가 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들었던 거 네.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네. 힘들었다. 네. 그런 거 이제 써보는 거야. 그쵸. 아니면 이제 4교시쯤에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맞습니다. 집중이 네. 안 됐다. 네. 뭐 수학 숙제 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하니까 화가 나고 좀 다운됐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기술을 한번 해보다가 보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네. 어떤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를 좀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시각화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약간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쵸. 저는 이거를 약간 실타래 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막 표현이 좋네요. 오늘 고급지네.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계속 얽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나열을 해봤을 때 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은 거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제 제쳐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선생님 저도 좀 풀어주세요. 제 인생도 지금 많이 꼬여 있거든요. 저희도 풀어줍니다. 한이쌤 실타래는 네. 그 풀지 말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냥 잘라버려. 그렇게 시각화시켜서 네. 이 고민의 실타래를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제가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홍 프로님은 뭐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될 만한 방법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 전문가야, 해결 전문가.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민성 대장으로 심하지. 진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뭔지 검사 대장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쉽게 말하면 계속 똥싸는 거 아니에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장에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다 느낄 정도로 좀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이 전문가가 이건 이상하게 직종을 분류하자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있으면은 화이트 칼라 직종이 많다. 이 병은. 이 병은 그럼 왜 블루 칼라 왜 없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 남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은 통증을 동시에 하나밖에 못 느낀대. 하나밖에. 근데 일단은 화이트 칼라를 앉아서 사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편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블루 칼라 직종은 몸을 쓰니까 정신이 힘든데 몸이 더 힘들어. 그래서 그 정신적인 힘듦이 상쇄된다는 거야. 오.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네. 제가 복싱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 복싱을 했지 이번에. 그리고 나도 뭐 힘든 걸 해야겠다. 사실은 살 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 오늘 뭐 가르친 애가 제대로 숙제를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복싱 가면은 당장 내 눈앞에 주먹이 날라오고 있잖아. 그거 피해야 되잖아. 씨. 맞습니다. 운동을 얘기하시는 저는 거구나. 지금. 운동.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밀어내야 된다. 육체적인 힘듦으로. 그게 되게 효과가 좋고. 뭐 주짓수 이런 거 갑니까? 저는 이종격 투기. 꼭 뭐 그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신체 활동. 그렇죠. 이거를 주 2회 정도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큰 스트레스 해소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실제로 이건 과학적인 입증도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데, 근데 학생들이 또 뭐 운동하라고 그러면 시간 없다 그래. 또. 그쵸. 네. 아니 내가 봤어.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 가봤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알고 애들 헬스클럽 보낸 거야. 그 애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에 앉아. 핸드폰 그래서 스마트폰 켜고 있어. 그래서 다리를 돌리긴 돌리는데 시속 0.001km로 돌려.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나와. 네. 그래서 더 한 발 나아간 부모님은 PT를 붙입니다. 아예 그것도 못하게. 저도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진짜 그냥 엄마랑 손잡고 공원이라도 좀 맞습니다. 돌라고는 그래요. 네네. 막 스트레스 심한 아이들. 그 엄마랑 손잡고 돌면 더 스트레스가 심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규칙적인 운동 저도 매우 칭찬하는 바이고 뭐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팁인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 경감하는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쉬는 날 만들려고 그래요. 쉬는 날만.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날과 아닌 날을 그냥 구분을 하자. 구분을 해서 야 일주일에 7일인데 너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공부를 네가 정해라.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한다는 애들도 있고 쉬는 날 필요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3일, 4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안 맞고 힘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4일만이라도 공부 잘 되는 장소에 가고 나머지 한 이틀이나 뭐 하루나 3일 정도는 쉬는 날을 그냥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그날은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좀 쉬어라. 운동을 하든 뭐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긴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취약한 애들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너무 막 몰아치게 해갖고 막 계속 뭐 일주일 내내 공부시키고 이러면 100% 탈라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100% 탈납니다. 응?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뺑뺑이 돌려도 잘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뺑뺑이 돌리면 탈나는 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하루든 이틀이든 뭐 사실 3일은 좀 그렇죠. 예비 고3 이렇게 됐는데 3일 쳐놀고 있으면 열받는데 딱 이틀 정도까지 맥시멈 쉬는 날을 박던가 아니면 이제 요즘 뭐 방학 때 막 뭐 스케줄 빡빡하게 잡아놓잖아요. 막 독서실 보내고 그때 쉬는 날을 좀 만들어 주시면 차라리 조금 이 스트레스 지수가 기본적으로 높은 아이들은 쉬는 날은 좀 규칙적으로 박아서 중간중간에 좀 할 수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만큼 쉬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야. 갑자기 제로섬이 나와요. 애가 5일 그 빡세게 일하고 이틀간 쉬는 날 만들었어. 그 이틀간 쉬는 날 애가 쉬는 걸 보면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엄마가 폭발해. 그래서 합의를 하면 돼. 이틀은 못 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허용도는 또 어머님도 이 시각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졌다 막 이렇게. 응? 혹시 상담사님께서 몇 가지 더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뭐 시각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시각화도 있고요. 말씀하신 거 이어서 받아서 하면 네. 이제 작은 행복을 만들려고 저는 하거든요. 작은 행복 네, 만들기.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표현이 상당히 고급지네.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그 맞네. 경쟁 시대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 행복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진짜 지칠 때까지 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영화 시간은 똑같이 있지만 혼자 심야 영화 가서 보는 거를 좋아해요. 혼자. 네, 이런 뭔가 저만의 작은 행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들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나온 작업들 중에 작은 행복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방에서 혼자 밤에 아이패드로 영화 한 편 보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아이도 있었고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는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시리즈는 시즌 5까지 45화까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영화 한 편 정도는 네, 그쵸. 한 2시간이면 끝나니까 그쵸. 그때 딱 쉬는 시간 만든다. 네. 좋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말 만약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뭐 노래방을 1시간 가기. 코인 노래방 네, 뭐 이렇게. 이런 사실 자기만의 작은 행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좋다. 그런 걸 쭉 끄집어내서 자기만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면은 그게 사실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난 사실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제가 농구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10년째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안희쌤하고 저랑 같은 대학을 갔거든요. 같은 그때 네. 농구를 했는데 했어요. 그때 하는 농구는 마지막 농구야. 그래. 그 이후로 나 게임만 하고 있어. 그게 너무 아직도 하고 싶어요. 그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구와 한 몸이 됐어요. 이 배가 농구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농구 안 해도 지금 뭐 가봤자 이제 선수를 못 뛰어요. 왜냐면 못 걷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바쁜 와중에서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찾아보면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또는 알아도 그거를 할 엄두를 못 내지. 야, 이거 어머님들도 하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봐봐. 아니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몰래 고수도 판판 뭐 이런. 밤에 그런 거죠. 밤에 자야 되는데 불 끄고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 그거는 그죠. 그거는 네 어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너는 그거는 배신 배반 너는 엄청난 행위야. 그죠. 막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죠. 혼나고 막.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쉴 틈을 숨 쉴 공간을 열어주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도 그 시간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행복을 어떻게 찾아요?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뭘 할 때 좀 설레고 뭔가 이렇게 기다려지는지를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 농구하러 가야겠어. 네, 갑자기. 저도 조기 축구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뭔가 어떤 사실 다들 각각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네. 그런 걸 존중할 필요가 있죠. 농가를 가면은 본인은 설레는데 주변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죠?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그래서 나만의 작은 행복을 한번 찾아서 작아도 상관없겠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막 네.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쵸, 해서 네, 뮤지컬 맞습니다. 봐라. 네,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치킨 먹으러 가. 그쵸. 그런 거 있잖아. 네. 작은 거, 소소한 거. 네, 치킨 닭다리 뜯으면서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행복이 이게 허용이 안 됐구나 우리 그쵸, 사회에 그쵸, 지금. 맞습니다.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포인트가 작은 행복이야.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지금 작은. 1% 상위 0.1%의 어마어마한 큰 성취만 인정하잖아. 그치. 그거 사실 그것조차도 인정 잘 안 해. 좋은 대학 가서 뭐 취직해서 뭐 나중에 집 사고 이런 그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대학도 사실은 인서울 상위 10% 15%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인정 안 해. 네. 그렇게 하지 그 정도 해야 뭐 보통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일상 속에서 그쵸.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이나 일종의 작은 취미들인 네. 거죠. 그거를 좀 잘
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의미가 이거 있는 너무 게 좋다 이거. 제가 요즘 작은 행복을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근데 삶의 질이 되게 달라져. 작은 행복이요? 제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아유. 좀 오래됐는데 네. 그 디아블로 2라고 그 3나 4보다 2가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퇴근하고 가면 하루에 다 일 끝내고 자기 전에 레벨을 하나씩 올려요. 행복하다. 한 30분 걸리는데 네. 근데 그 시간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쵸. 그냥 다 스트레스 잊어버리고 행복하다. 마냥 좋더라고. 네. 진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작은 행복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솔루션이 되게 좋네. 뭘 많이 가져오셨네. 또 뭐 있어요? 다 털어놓고 가세요. 여기 왔으니까. 네. 저는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동기나 의욕 없는 애들. 그런 많지. 학생들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네. 그러니까 보통 의욕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너 좀 공부 좀 해. 혹은 너 나가서 운동 좀 해. 이렇게만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이룰 수 있는 거. 아이랑 합의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30분만 걸어보자. 그런 혹은, 식으로. 네.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행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안에서 성취감이 느껴져서 그게 이제 공부랑도 혹은 학업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욕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당장 너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너가 그래도 이뤄낼 수 있는 게 어떤 걸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작은 거라도? 방법을 그렇게 잠깐 좀- 가서 걷기 30분만 네, 하면 이 맞습니다. 정도도 괜찮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자기 전에 1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 30분은 한다.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내가 한국사 조선시대 부분은 맞춘다. 약간 이런 부분. 네. 그런 성취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그 미국에 2시 넘었어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스트레스 관리하더라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그 나라는 뭐 해변 많으니까 공부하다 중간에 가서 서핑하고 오는 거야 30분 정도. 그래서 PD가 물어봐 걱정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고 진짜. 이 이후에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더라. 맞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방송 시간이 4, 5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조영현 선생님께서 이게 확실히 배운 사람은 다르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입시왕 방송에서 나왔던 솔루션 중에 진짜 마음에 와닿는 나 지금 약간 작은 행복 만들기 이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일단 울지 마세요. 이 안 해드립니다. 방송 중에서 울면 방송을 할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여러분도 좀 좋고 지금 어머님들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맞습니다. 어머님도 네, 맞아요. 괴롭고 아버님도 괴롭고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힘들고 2학년도 힘들고 3학년도 힘들고 중학생도 힘들고 초등학생도 다 힘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 스트레스가 점점점 올라가요. 이게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선택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뭐 원하는 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중간중간에 좀 관리를 해주고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너무 지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저는 입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한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스트레스 위험도가 혹시 있는 거 아닌지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잘 보듬켜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홍프로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 조영현 선생님이 뭐 학교나 이렇게 공교육적으로 네. 학업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해주듯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우리 입시왕 이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더 초청을 해서 더 얘기도 들어보고 꼭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금쪽이 뭡니까? 입시한 금쪽이든. 그쵸. 예. 은쪽이. 저기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감이나 이런 거 한 말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한 명 한 명을 좀 진심으로 다해서 바라보는 상담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 라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쉽게 형성이 돼요. 빠르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을 대할 때 좀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고 그 진심으로 그 시간들을 존중을 해줬을 때 저는 그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건강한 소통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자를 꼬셨구나. 이제 알 것 진짜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좀 포장해야 되는데. 조경현 선생님, 뭐 저희 방송에 좀 정기적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상담하면서 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도 그럼 치료 가능합니까, 선생님이? 네, 그럼요. 진짜로요? 네, 그럼요. 보장됩니까? 보장됩니다. 보장됩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진짜 진지하게 도움 필요한 애들이 있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이거저거 좀 연구를 해서 조용현 선생님께서 만나시고 싶은 들 만약에 생기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트레스 특집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발 끝까지 스트레스 이겨내시면서 건강한 입시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